10년 동안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그 우리 애기들이 1학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깨져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헤매는 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굉장히 아픔이 서려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개화기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이제 어른들이 어정쩡하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우리가 이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축소시켜 놓으면은 똑같은 현상이 우리 입시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수시 체제가 처음 이렇게 도래를 했을 때 한 15년, 17년 전이죠. 그때 이제 굉장히 혼란했던, 우리 마치 그 구한말의 개화기처럼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그 말했지만 그 본질은 실질적인 본질은 계급 고착화예요. 이게 계급 사회로 뭐냐, 어서 와. 계급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시작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평등해지죠. 이렇게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는요, 선생님 어렸을 때 잘 살고 못 사는 집이 따로 없었어. 그냥 다 같이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했게 불행했게? 굉장히 행복했죠. 그 행복 지수가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행복 지수. 혹시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부탄? 들어봤죠? 그래서 저기 그 동남아 저 약간 북서쪽 그쪽에 있는 히말라야 쪽에 있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는 세계 최고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부탄이 작년인가 행복지수를 재보니까 98인가 91인가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스마트폰이 들어간 거야. 애들이 인터넷을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뭘 알게 돼? 자기네 나라가 가난하다는 걸 알아버렸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비참해진 거야, 삶이. 그래서 그 우리는 항상 다 같이 이렇게 못 살 때는요, 이렇게 가난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불행하고 그 경제적으로 불행하고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행복지수 따져보면 뭐 동남아 쪽에 못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행복지수들이 높죠. 근데 이제 세계화가 되고 나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실정을 알아버린 거야, 애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좀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자꾸 꽉 쥐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전쟁 끝나고 나서 선생님 때는 한겨울에 그렇게 그 양말 같은 거, 그렇게 편안한 게 안 떨어진 양말, 안 헤어진 양말을 신고 다니는 애기들이 별로 없었고, 어머니들 하는 일이 전부 다 전구땀마에다가 이렇게 뒤꿈치 꽂아가지고 바느질하는 게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 시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불행이 뭔지를 몰라요. 그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파괴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그 국가 정책이나 산업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이제 계급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고려 시대의 그 음서제도 혹시 알죠? 그죠? 귀족의 자제들만 과거를 볼 수가 있다, 막 이런 제도들. 자, 우리가 계급사회로 진입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이 과거 제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툭 하고 걷어차버리는, 아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장하준 선생님이 쓴 그 경제책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거는 국가 간에서도 그런 게 작용해요.
이게 서구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했어요, 자기들이. 그죠? 예, 옛날에 보면은. 근데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 기득권을 선점을 하고 난 다음에는 WTO라든가 뭐 IMF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갖고 하는 짓이 뭐냐? 사다리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죠. 공평하게 무역하자, 보호무역 없애자, 막 그러고 나와요. 자기들은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부를 쌓아놓고, 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자동차 산업 시작을 했을 때, 뭐 외제차들이 너무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막 없애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한 나라에서도 이걸 갖다가 너무 분노하거나 이렇게 뭐 분개할 필요는 없다. 왜냐? 인간 사회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탐욕스럽죠. 내가 먼저 가지면. 그래서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수시 체제는 한마디로 그냥 학종인데 그냥 단지 공부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 다양한 부분들을 너희들을 보겠다. 이 말은 참 좋은데 그것을 아이들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그 게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누군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 그죠? 예. 그리고 어떤 경제력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큰 판들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십몇 년 전에 그걸 이제 처음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는 게, 내가 사랑하는 고향 애기들이 이거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 시쳇말로 작살 나겠구나. 지방 명문고부터 사라지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선생님이 힘창학당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의 후학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어른들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호소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패를 해온 역사예요. 학교도 좀 개혁하고 싶었어요. 학교도. 왜냐하면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 학교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대로 학력고사 시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의문을 품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계속 의문을 품어보는 거.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상징이 뭡니까? 통합, 종합. 네. 통합과 종합이에요. 우리가 통합교과, 전인적인, 이렇게 전체. 예, 이게 시대의 화두단 말이에요. 학생부 종합으로 대변되는 수시체제는 바로 이렇게 이 통합이 하나의 상징인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학력고사 시절이라는 것은 언제예요? 산업사회의 시절이단 말이에요. 분업, 전문, 그러죠? 그래서 학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학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학원들도 사실은 문제인 거죠. 왜 문제예요? 예. 자,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종합이 시대의 상징이에요. 시대의 화두인데, 수학 전문학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어 전문학. 국어도 아니고 독해력 전문학원이 돼 있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비교과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학원의 이상적인 학원의 모델이라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수시체제에 대한 개혁안들이 필요하고, 학원도 나 전문인 학원이 수학 전문이네, 영어 전문이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 갈 데가 없어. 말 그대로 한 아이의 종합적인 역량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비교과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곳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이게 무서웠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게 무서웠어. 그래서 학교 개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다가 시에다가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습 네트워크를 입시 지도 담당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각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시스템을 개혁해내자, 이걸 꿈꿨었고, 이제 학원 안에서는 이제 그 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
영세한 이제 정읍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자본을 투여한 어떤 학원들이 없다 보니까 종합적인 시스템을 못 만들면 각 학원들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국영수 학원들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아이들의 학비도 좀 이렇게 다운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비교과 관리를 좀 해주자는 이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역량이 딸리는지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이렇게 한 10년 동안 수시가 15%에서 80% 올라올 때까지 우리 정읍의 입시 그 인프라가 몰락해 가는 과정을 선생님이 그대로 지켜봤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면은 여전히 학교예요. 계속해서 수시 체제에서 일단은 내신이 먼저야, 일단은 내신이 먼저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이 지금은 많이 이제 인품이 잡혀서 흥분을 안 하는데 정말 옛날에는 막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힘찬학당을. 때로는 묘한 구설수에도 시달리고, 힘찬학당에 가면은 학교 그만두라고 한다는 유언비어까지 막 퍼져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발언을 한 선생님이 다 불러내서 교장 선생님까지 한번 조금 살짝 놀아주고 온 적이 있는데, 우리 고2를 들어가는 친구들은 특히 고2도 마찬가지고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예, 열심히만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는 자체를 이해 못하면은 그냥 열심히만 하다가 결국에 가서 고3 때 이 전략의 미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조금 그 시간 관계상 바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도 힘찬학당의 교육 모토는 버릴 수가 없죠. 예, 삶 속에서 대학이 있어야지 대학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갖다가 구겨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삶과 학과 공부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아까운 청춘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로또, 대학에 못 가면 쪽박, 막 이런 식의 도박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한 시간 하는 공부가 이 대학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힘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선생님이 내려올 때 가지고 온 두 가지 숙제였어요. 진짜 교육을 해보자 하나, 그 다음에 어차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입시 체제에 우리 정읍 아이들이 좀 적응을 시켜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자. 그래서 우리 정읍을 지켜내자는 거였는데 대입보다 먼저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3을 먼저 생각하세요. 3의 대입보다 3의 승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강과 이제 풍요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우리가 관계죠. 관계, 예, 인간관계,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어떤 부. 이 정도면은 뭐 우리 3차원 세계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코로나 전국이 이 사기 전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내가 할 거예요. 이건 완벽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여러분들 더 이상 백신 맞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진짜로.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이자를 만든 대표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대표의 이야기가 1년에 한 번 이상 맞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왜 학생들한테까지 이렇게 강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이 도저히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예. 아니 무슨 백신이 다 1, 2차 94%가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걸려든 거. 이건 오미크론이니까 그렇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말고. 너무 위험합니다. 예, 정말 울부짖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 죽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건 거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양심의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백신 전국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인간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는데 대학에 들어가 봐야 1년 지나도 과 친구들 얼굴도 잘 모르고, 예, 그 다음에 존댓말 써야 되고, 가서 서울로 대학을 갔을 때 참 좋은 점이 뭐냐면요, 팔도에서 아이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팔도에서. 팔도의 문화를 접하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다 지금 차단이 되고, 어디로 놀러 가. 선생님 같은 경우야 뭐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뭐 어디 밖에 여행 같은 거 안 가도 돼요, 솔직히. 근데 어린아이들하고 이 젊은 애들은 어쩌란 말이야, 이게. 이런 세월을 이렇게 보내서 쓰겠어요? 지금이면 벌써, 해외로도 한 번씩 갔다 오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한 번씩 그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렇지 않아도 민성이는 그렇게 놀다 오더구만. 용감하게. 이런 것들이 단절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요, 사회에 나가면은 이제 과목이 바뀐다.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얼마나 나의 자존을 지켜냈는가. 나의 자존감.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비전. 나는요, 이게 학과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월요일 1교시 자존, 2교시 감사, 3교시 비전. 예.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는 훌륭한 선생님은 많아도 훌륭한 선생님은 있을 수가 없다. 왜? 학교의 탄생 동기 자체가 굉장히 음산했어요. 음험하고. 자본가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공장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태동됐기 때문에 공장 돌아가는 시스템과 학교 돌아가는 시스템이 너무 똑같다. 걔네들이 노렸던 것이 뭐냐? 동시화예요. 그때도 말했지만, 뭐죠? 그 농부들을 갖다가 노동자로 전환시켜가는 과정에서 자연과 내 인체의 리듬에 맞춰져 있던 이 노동 습관을 시계에다가 맞추기 위한 이 음모가 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도 8살에 학교 가야 되고 바보도 8살에 학교 가야 되고, 그것부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의문을 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것들에. 선생님의 이게 궤변이 아니라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에서 그걸 갖다 학교가 탄생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갈파했죠. 어떤 음모가 벌어졌는가. 집에서 키우고 서당이나 다니고 그런 애기들을 이제 끌어내서 국가는 어차피 국가를 믿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왜? 국가는 어차피 폭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결탁이 잘 돼요? 힘 있는 자본가들하고 결탁이 잘 되죠. 그래서 농부를 노동자로 만들려면 공장에 똑같이 출근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출근 시간, 등교 시간, 그 다음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시간에 쉬고, 너는 허리가 아프건 소변이 마렵건 1시간은 참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학교란 말이죠. 그리고 그냥 끌고 가기가 뭐 하니까 국어 가르쳐 줄게, 영어 가르쳐 줄게, 이런 교과목들은 미끼였어요. 그냥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백신 맞추기 위한 명분들을 막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죽은 환자들은 0세부터 29세까지는 한 명도 없는데, 백신으로 죽어간 애기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이중증 환자들의 좀 고령 환자들의 증상 조금 낮추겠다고 우리 10대들한테 이 바늘을 계속 꽂으려고 하는 저 사기꾼들을 선생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단 말이에요. 국가가 선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국가가 선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국가는 어차피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 권력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막 생겨나고, 그죠?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다. 이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계약설, 홉스에.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국가가 없으면 서로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야. 서로 막 무정부 상태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게 될 테니까 국가라는 폭력기관을 하나 더 가지고 힘으로 제압을 하자 해서 국가가 자칫하면 폭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구는 저항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서구는 저항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백신 패스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알아서 풀어준 게 아니에요. 저항해서 풀었지. 저것들이. 우리는 말 잘 듣는 이 순둥이들이 가만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꾸 저쪽으로 흐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살아갈 힘들은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아니 내가 다음에 나와가지고 국어 선생 아니고 수학 선생 아니고 영어 선생, 학원 강사가 아니면 뭐 어디다가 쓸모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막 갖고 전체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그런 것들만 막 때려 박습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존이에요. 여기서 흐트러지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감사 능력은 살아갈 힘의 최고의 능력이죠. 내가 뭔가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 세상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요 인간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비전
누가 더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몰입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 학교 교과목에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명상, 독서, 문장, 화법. 이건 뭐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글을 잘 쓰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무기죠. 이것은 특히나 오늘날 SNS 사회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도 글이 오히려 훨씬 더 압도적인 힘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글쓰기나 말하기 같은 경우는, 또 독서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의 밑바탕이 돼주기 때문에 갈고 닦아야 된다. 오케이?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러한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 학과 공부와 별개에 떨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그죠? 맨날 불평불만만 갖고 있는 애들은 스트레스 쌓여서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참 이렇게 귀한 돈을 투자해서 힘창학당에 보내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왔습니까? 그런 아이가 공부가 잘 되겠어요? 아이 젠장 토요일에 이게 뭐라면서 개 끌려오듯이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런 아이하고 학습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자존이 딱 서가지고 내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이의 학습과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가 봐,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가 봐, 이러고 있는 아이들이 학습 능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학과 공부든 뭐든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원칙과 무기를 틀어주면 학과 공부로 그 힘이 바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 주요 과목이 다르다. 예. 어떻게 바뀌냐? 국어, 영어, 수학에서 자존, 감사, 비전, 몰입 이런 걸로 바뀐다. 성공은 학과 성적 순위 아닌 이유죠.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만한 나이 때 동창회 가보세요. 초등학교 때 성적 순서대로 안 서 있을 거예요. 100% 저 순서대로 서 있어요. 예. 그리고 초중고 12년 교육의 결산이 대입에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쪽박이고, 이게 교육입니까?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 도박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고3들 선생님 해마다 고3들 지도하는 것은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좋아하고 장밋빛 꿈을 꾸는 이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많이 봤지만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건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대입에 실패하고 나서 이 콧밭 때리고 고개 숙이고 있는 애기들은 두고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12년의 기간이 이 시험 하나로, 대입의 당락 하나로 그렇게 막 마치 운명의 성공 나고자 막 이런 식으로 갈린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덴마크나 이런 데는 대학을 안 가요. 아예 처음에. 핀란드인가? 예. 먼저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뭔가 좀 이게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회사 안에서는 내가 못 배우겠다. 그러면 대학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예.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분명히 하세요. 교육의 목적은 자립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절망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30살, 29살이 가까워오도록 부모한테 붙어가지고 얻어먹고 사는 젊은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대학 가는 순간 어머님들한테 손 벌리면 안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빌리세요. 필요하면.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고등학교 20년을 키워줬으면 됐지. 뭔 또 돈을 달라 그래요.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대학에 가가지고, 아예, 이게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마인드의 문제. 우리, 이승민이라는 아이는 선생님 이야기를 탁 세게 듣고 가서, 나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요. 찾아가지고,
강남에 뭐 일타 강사 밑에서 처음에는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지가 학교 다니면서 특강 같은 거 이렇게 강단에 선대요. 한 500만 원 번다고 선생님한테 막 자랑하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0살 넘어가면 내가 부모님을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아니, 부모님들이야 이렇게 버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소득을 취할 것이 뻔히 정해졌지만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시야가 넓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예. 손 벌리면 안 돼요. 대학 가서. 알았죠? 예. 대학 가는 순간 어쩔 수 없겠죠. 처음에는 뭐 등록금이나 이런 거 다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빚이다고 생각하고 갚으세요. 그거. 선생님도 딱 한 번 받았어요. 특강 들어온 거 아니야? 아! 지민쌤, 네, 잠깐 왔어요. 우리 예준이. 네, 괜찮아. 네. 무슨 이야기 아셨죠? 예, 그래서 20살 넘으면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선생님한테 딱 등록금 한 번 대줬어요. 나가서 살아보고, 마인드의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 4년 동안 선생님 뭐 장학금을 못 받았어도, 매 4년 동안 이삿짐센터, 물탱크 청소, 트럭 운전하면서 다 벌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마인드를 이제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겠다 딱 맘먹는 순간 일은 나타나요.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진짜 교육은 자주적으로 꿈을 꾸고 살아갈 힘 길러주는 거다. 진정한 교육에 충실해야 되고 대학은 전리품처럼 이렇게 와야 된다. 내가 비전, 몰입 능력 이런 걸 키우다 보니까 그냥 아까 이 3의 성공의 무기와 학과공부가 왜 어떻게 따로 놀아요? 내가 나의 자존이 탄탄히 서고 몰입 능력이 생기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겠죠. 대학보다도 이 몰입 능력을 키우는 데다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직장에서 어디에서 어떤 돗자리를 깔고 세상을 살아간들 승패는 어디서 갈려요? 집중력. 그죠? 누가 그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했는가? 예. 그 집중력을 갖다가 좀 키워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도요, 좀 이따 이야기 하겠지만, 시험 공부할 때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점수 잘 따기 위해서 좀 그렇게 째째한 목표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 기간에 그 극강의 몰입 능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한번 실험 한 번씩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40살, 50살 됐을 때, 30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성적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쏟아부었던 이 몰입 능력은, 쌓였던 몰입 능력은 고스란히 남아갖고 여러분들의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전에 독서 이야기 하면서 선생님 이야기 했잖아요. 독서가 힘이 독서 그 자체인 이유가 뭐였어요? 독서 자체인 이유가 몰입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 힘이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살아갈 힘이 축적됐다. 이 말을 잘 듣고 목표를 대학으로 잡지 않고 몰입 능력에다 키웠던 명관이가 해준 이야기예요. 2020년에 부산대 의대 갔던. 대학에서 삶을 찾지 말고 삶 속에서 대학을 찾으라는 힘찬 원장님의 말씀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예, 실제로 얘는 자기 몰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학과 공부가 살아갈 힘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새학기 학습 전략에서는요, 수시체제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예, 이 두 단어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뭐요? 선택, 집중. 예,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학교나 이런 데서 분산시켜버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는 지휘관이 없어요. 학원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전형을 정해가지고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애들이. 지휘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휘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찾아야 돼요. 예. 중학교 때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멍 때리고 있다가 내신 시험에다가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온통 다 쏟아붓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두 단어. 수시체제의 본질은 뭐다? 선택과 집중이다. 무엇을 선택하냐? 지망학과. 그죠? 예, 지망학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또? 예, 주력 전형. 예. 수시의 본질이 원래 그겁니다. 옛날에 수능이나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내장산이 있다면, 자, 학력고사라는 등산로 한쪽으로만 올라와. 그죠? 수능이라는 등산로 이쪽으로 전부 다 올라와. 그래서 거기서 막 지지먹고 올라가가지고 제일 빨리 온 놈이 이제 골라. 서울대가의 법대부터 시작해갖고 고려대 국문과 무슨 과 다 골라서 가. 얘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놈이 얘가 고르는 거 빼고 나머지 고르고. 이 과하고 학과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싹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는 아이가 학종에서는 고려대 국문학과 못 갑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학과에서도 크게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지만 이 수시는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숫자보다도 더 많아요. 전형이 막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너의 환경과 너의 기질에 가장 적절한 루트가 등산로가 어딘지를 네가 찾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길로 올라와. 이게 수시 체제의 본질인데 뭉뚱그려서 일단 내신부터 잘 봐봐. 이 지랄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몰락해 가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입학처 들어가자마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좀 폭넓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처음에 점점 좁혀서 주력 전형이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어떻게 뽑는가, 뭘 요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걸 갖다 지휘관들이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하니까. 너무 다양해요. 우리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가 와서 또 승전보를 알려줘요. 내신도 별로고 뭣도 다 별론데 마지막에 은사라 프라이버시인데 은사라는 아이가 선생님 저 한양대 합격했어요. 그러고 와요. 성적 순대로 절대 안 씁니다. 성적 순대로 가는 것은 의대 정도예요. 그쪽 애기들은 일단은 최고 탑들이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에서 1, 2등을 해야만 겨룰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략이 그렇게 무섭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피해가기가 힘들어요. 학교를 안 다니려면 모를까? 왜? 학교 시스템이 학생부 종합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는 1학년 때 들어가갖고 선생님 저는요 활동적이지도 못하고 내신도 별로고 그래서 저는요 그냥 정시나 할래요. 저한테 뭐 수행평가니 이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강제를 하죠. 진짜 얍삭 빠르다고 해야 될까 영리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학교들은 그런 것을 해줘요. 1학년 1학기 딱 끝나면 포스코 선생님이 깜짝 놀랐던 게 포스코 그 자녀들 다니는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가 있는데 선생님 처조카가 그 학교를 갔더니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너 어떻게 대입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저한테는 정시만 준비하래요. 왜? 예, 저는 저기 어디냐 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해양대학교는 정시 반 수시 반으로 뽑는데 우리 선생님 1학년 때 제 성적하고 그 비교과 보더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야간 자습도 다 생략하고 학원 갈 수 있으면 마음대로 가고 오로지 3년 동안 정시만 하라고 그러던데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그렇게 가르마를 타줘야 돼. 네가 어디 가고 싶은가를 봐갖고 찾아줘서 거기에다가만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절대 안 그렇죠. 여기 가면 내가 어디를 가고 어떤 학과를 가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너 일단 내신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몰락해온 역사예요. 예, 그래서
철인 3중 경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 개를 다 잡아야죠. 교과, 성적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잡아야죠. 예, 그리고 뭘 잡아야 돼요? 비교과. 수능까지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해내야 돼요. 거의 수도승이나 스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다 잡으려면. 예. 그래서 입학처를 들어가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뽑고 그 전형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니까 그 디테일한 것들을 파악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것까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예. 뭉뚱그려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서 1학년 1학기나 적어도 1학년 졸업하고 2학년 넘어갈 때는 주력 전형이 완벽하게 결정을 하고 나 이 전형의 승부를 보겠어. 이제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그때는 이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몰아줘야 돼요. 근데 3학기 때 가가지고 가을에 원서철 쓸 때나 봐가지고 이렇게 주력 전형 끼웃거리면서 여기 한번 넣어볼까 저기 한번 넣어볼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막 몰락해온 역사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교과 오늘은요 그 휴식 없이 그냥 쭉 진행을 하고요. 휴식 없이 진행을 하고 빨리 끝나면 쫑파티하고 갑시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교과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예. 먼저 평상시에는 교과 시험은 이게 기억력 게임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죠. 예. 선생님이 가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를 따로 하지 않게 모든 시험을 수능형으로 다 바꿔달라고 제가 어떤 학교에다가는 내가 요구를 해요. 거기서는 선생님한테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할 거예요. 내신 유형이 따로 있고 수능 유형이 따로 내서 여러분들을 고생을 시킬 겁니다. 내신 공부는 내신 공부대로 하고 수능 공부는 수능 공부대로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 거예요. 예,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전략적으로 학교가 움직인다면 왜 내신 유형이 따로 있고 수능 유형이 따로 있습니까? 수능 유형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애들의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도 되는 그런 패턴으로 개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예. 그렇다면 교과 시험은 기억력이라 그랬죠. 이 복수 게임이고요. 어빙하우스의 그 망각곡선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건 설명을 할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유형으로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왕이죠. 담당 선생님이. 예, 신성 불가침한 영역입니다. 이분 마음대로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답도 이분이 우기면 끝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호소해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에 갈 때는 갱지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 설명을 그냥 모두 받아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노트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예, 연습장 이렇게 연습장 이렇게 들고 가서 힘창학당에다 신청하면 연습장 줍니다. 필요한 만큼. 그리고 가서 수업 딱 시작하면 선생님하고 눈을 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있는 대로 막 받아 적어 오고 선생님이 코를 팠으면 코 팠다는 이야기까지 다 써주세요. 예. 온전히 받아 적어. 왜 그러냐? 우리 두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두뇌는 우리 이게 웃어 우리 농담하자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갑자기 무슨 설명하다 코 팠으면 코 팠다고. 코 팠다는 내용을 나중에 보면 이 코판 기억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까지 같이 끌려와요. 예,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친구 이름 한번 떠올리면 그 이름만 허공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그 친구와 관련된 이미지, 복장, 인상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끌려오는 게 우리 두뇌입니다. 예, 그래서 코 팠다는 이야기 적어오는 것도 감각적인 아주 좋은 기억으로 학습법이에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요, 바로 노트를 펼쳐서 오늘 적어온 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다른 공부보다 시간이 흐르기 전에 바로 그걸 갖다가 오늘 학교에서 적어온 거 요약을 해 놓으면 됩니다. 내가 알아보기 좋게. 그걸 그대로 다 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연습장에다가는 왜 연습장에다 받아 적어야 돼요? 노트 필기 깨끗하고 이쁘게 하는 거 그거 끝난 겁니다. 예, 우리 두 개가 동시에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고 계속 받아 적으면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갖고 와서 빨리 하루 일과에서 학교가 끝나면 다른 공부하기 전에 그거 연습장부터 딱 뻘쳐놓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두뇌가요,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은 급속도로 이 망각이 이루어져요. 예. 그때 시간이 흐르기 전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예를 들면요, 오늘 하루 10시간을 내가 공부했다. 그것을 공부하고 나서 오늘 당장 복습을 하면요, 1시간이면 10시간 공부한 거 다 기억해냅니다. 두뇌가 되살려내요. 이틀만 지나면요, 하루만 지나면요 50% 이상 소실됩니다. 일주일 지나면요 90% 이상이 뇌가 소실돼요. 기억에서. 왜 그러냐?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했지만 우리 두뇌의 제1기능은 암기가 아니라 뭐예요? 망각기억입니다. 망각이에요. 살고 싶어서 지우는 거예요, 두뇌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월 동안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두뇌가 그냥 보이는 족족 다 기억하고 있어. 얘가 어디로 가요? 정신병원. 그렇죠. 머릿속 복잡해져서 죽을까봐 두뇌는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막 지워대기 시작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라 새로운 공부예요. 근데 보통 우리 중학교 때 학원들이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 쭉 앞서서 수업 진행을 해서 쭉 나갔다가 한 3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다시 되돌아와 갖고 시험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로. 시험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네. 시험기간에서 3개월 동안 배웠던 거 쭉 과거로 거슬러 가서 이제 시험 공부 다시 하죠. 이건 복습이 아니에요. 다 소실되고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1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1시간만 투자하면 그날 거 다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길어봐, 실제로 실험됐는데 2시간이면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받아 적어온 거 완벽하게 다 재생시켜낼 수 있어요. 기억을. 예. 좀 디테일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기간 이거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서 나중에 나눠줄게요. 시험기간 10개명. 첫 번째, 지휘관의 마인드를 갖춰라. 지휘관과 병사의 차이는 뭐죠? 지휘관은 전략이 있고 병사는 전략에 따르고. 그렇죠? 네, 전략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 수집을 하라는 거죠. 정보 수집. 네. 출제 경향, 뭐 전쟁 치를 때 우리가 보면 정보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제 경향이 각 과목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 이번에 8과목을 시험 본다 그러면 8명의 적장과 맞장 뜨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선생님들마다 시험의 출제 경향이 전혀 달라요. 어떤 분은 수능형으로 출제를 많이 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암기 위주의 문제를 많이 내고. 예,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쟁 기간을 일단 또 한번 선포를 하시고요. 이게 뭐냐면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을 길게 잡으면은 뭐 6주도 잡는 친구들이 있고 한 달 또는 2주 네, 이렇게 잡죠. 자, 그러면 이 기간에는요, 선생님이 그랬죠. 대학이나 성적에 상관없이 나의 정신력을 실험해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 기간이란 시험 기간이라는 것은 비상사태죠. 평소처럼 살면 안 돼요. 예, 내가 스마트폰 뭐 일체 잠자고 먹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공부에 몰입해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 적당히 공부 많이 하는 기간 말고요. 내가 정말로 밥 먹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
네, 이 기간을 한번 선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 이렇게 딱 선정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 놓고 나서 총 자습 시간을 파악을 해야죠. 이 자습 시간은 어떤 자습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온전히 다 쓸 수 있는 시간이요. 나의 병사들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오케이? 예. 그러니까, 잠자고, 휴식 취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학원 가고, 학교 수업 듣고, 이걸 뺀 온전한 나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평일에 내가 한 3시간 정도가 그런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5시간이네요. 5, 3, 15. 2주면은 30시간. 4주면 60시간에 평일에서 내 병사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내가 한 5시간이나 5시간 정도를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다. 예, 그러면 그 시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치를 때 나는 한 100시간 정도를 확보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예, 폼을 잡아보셔요. 지휘관처럼. 시간이 나의 병사입니다. 어차피 용병술이잖아요. 이 시간을 누가 더 효율적이고 극대화시켰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병사가 전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장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투에 나가는데 왕이 물어봤어요. 이번에 병사는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과목별로 뚜렷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과목별로. 아셨죠? 예. 꿈과 목표가 다른 것은 꿈은 좀 큰 거잖아요. 목표는 실현 가능한 거. 예. 굉장히 구체적인 거. 그런데 우리가 목표는 달성하는 게 제1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목표의 가치는 뭐냐면요. 집중력을 도와준다는 거죠. 관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목표라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귀찮으면 내가 너는 이기겠어. 이것도 괜찮아요. 예. 민성이는 내가 잡겠어. 이런 목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 됐으면 내 병사들 이 100시간을 확보했으면 이걸 난이도 또는 우리 그 가중치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 중요 순서대로 시간을 적절하게 총 시간들을 배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어에 이번에 수학에 30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 영어에 20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 지휘관이 돼야 돼요. 이걸 먼저 분별을 해놓고 그것을 1차 학습, 2차, 3차 학습에 또 수학 30시간을 내가 이걸 3번 정도 돌린다면 1차에 몇 시간을 뽑을 것인가, 2차에 몇 시간을 쓸 건가, 그 다음에 3차에 몇 시간을 쓸 것인가, 이걸 갖다가 어디다 적어놔야 되냐, 실제로 언제 며칠 날 무슨 시간에 이 수업을 하겠다, 이 공부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거기다 기입을 해놔야 됩니다. 선생님이 양식 줄 거예요. 나중에 시험 특강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때 구체적으로 디테일할수록 실천력은 배가 되죠. 예. 이게 나무를 무조건 찍지 않고 도끼 날을 가는 행위입니다. 링컨이 그랬죠. 나한테 10시간의 도끼를 나무를 벨 시간을 주면 나는 6시간을 도끼 날을 갈겠다. 예.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묻지마 공부. 예. 이게 필패입니다. 아셨죠? 전략을 짜는데 시간 투자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루나 이틀 버려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전략을 디테일하게 짜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을 글로 써놓으세요. 나는 이 수학을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겠다. 왜? 이게 논술입니다. 네. 영어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타겟을 해나가겠다. 왜? 오케이? 예, 그걸 작성을 글로 한번 정리 한번 해놓으세요. 막연히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학습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학습법을, 여러분들의 학습법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100% 믿음이 가면 그대로 가시면 되지만, 내가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잘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찾아야죠. 유튜버도 많잖아요. 뒤져보고 나서 전교 1등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 저 말 해주는 아이에서 어떤 아이의 학습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나한테 느낌으로 오는 거, 내 삘이 딱 오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교 1등의 학습법을 봤더니 머릿속이 복잡해져. 이건 아니죠, 나한테. 그죠? 예, 그렇지만 그보다 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느낌이, 가슴이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예,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그 학습법들을 명확하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이 뭔지, 이거 다 과제예요. 과제. 예,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을사오적을 잡아서 조지하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하는데 나한테 가장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 이 을사오적이 누군가 5가지를 잡아내면 좋겠지만, 없으면 세 놈이라도 잡아서 죽여야죠. 스마트폰이다. 어느 때 유혹한다. 얘가 어느 때 유혹한다. 이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거 글로 적어놓으면 그대로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참아야지 하는 순간 지게 돼 있죠.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나는 이런 시간, 이 시간대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그때 나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다. 이걸 글로 써놓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 100%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가능해요. 이게 말과 글의 힘이에요. 확언의 힘이고. 오케이? 네, 잡아내세요. 그걸. 이것도 양식으로 다 있으니까 선생님이 줄 거예요. 이건 힘차학당 애들한테는 과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온전히 몰입하여 이제 실천이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째째하게 애들 좀 이겨먹으려고 궁극의 목표, 실질적인 목표는 내가 너는 이기겠어. 그렇지 않으면 100점, 1등급 이런 거 다 좋은데, 궁극의 목표는 항상 살아갈 힘에다 둬라. 나의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이 노고가 어디로 날아가지 않고 내 목표 달성과는 상관없이 고스란히 나의 살아갈 힘으로 남으려면 뭐에다가? 몰입해다가. 예. 온전히 몰입해 볼 수 있는 그 능력, 이걸 내가 길러내겠다. 진짜로 그거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예. 그래서 시험 기간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차라리 우리 중학교 애기들한테는 네가 하루밖에 못 할 것 같으면 그냥 시험 기간 하루만 해라. 선생님 동동이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먹고 노는 놈들이라. 걔네들 공부하고 거리가 머니까 선생님 새끼들. 예. 그리고 그랬더니 목표도 딱 한 과목만, 이번 달에는 수학만 조지겠다. 내 역량에 따라서. 왜? 목표는 몰입 능력을 길러주는 거지. 애들 성적이 아닌 거거든. 중학교 때 성적 기분만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대학 갈 때 1%도 반영 안 되는 것에 휘둘리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몰입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 후에는요, 자, 전쟁이 끝났어요. 병사는 쉴 수 있지만 책임은 지휘관이 지잖아요. 지휘관은 쉬면 안 되죠. 만약에 패했다. 그러면 우리 병사들은 에이 졌네 하고 자면 되지만, 지휘관은 어때요? 패배한 원인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이번에 목표를 달성을 했으면 그 승리의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다음에 고스란히 나의 자산으로 삼고, 내가 만약 이번에 목표 달성을 못했으면 실패의 요인이 어디였는가를 찾아내는 게 지휘관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조그마한 한 학기 시험도 내가 지휘관의 마인드를 갖추고 몰입 능력을 키우는 데다가 둔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설령 패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면 낙담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한 번 졌다고 해서 승패는 병가지 상사인데 한 번 졌다 그래갖고 콧밭들이고 우울해하고 이럴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실패했건 성공했건 나는 역량이 커져가고 있다. 어떤 역량? 살아갈 힘이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다가 맞춰라. 따로 놀지 말아라. 이게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교과 시험의 팁은요. 궁극의 목표는 몰입 능력이라고 그랬죠. 몰입 능력이 살아갈 힘이고 결과와 상관없이 살아갈 힘이 축적된다. 모든 기쁨은 몰입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학과 공부가 힘들다. 어려워서? No. 양이 많아서? No.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집중해 있는 일이 어려웠던 적이 있던가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게 무엇이건. 내가 청소에 온전히 집중해 있다. 청소가 힘들던가요? 내가 게임에 온전히 집중해 있다. 게임이 힘들어요? 내가 공부에 온전히 집중했다. 독서에 온전히 집중했다. 힘들던가요? 아니요. 몰입, 집중, 기쁨은요, 동의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은요, 그냥 몰입 현상이에요. 대상을 안 가려요. 그랬죠, 선생님이. 도둑질도 도벽이 왜 생기냐? 먹고 살만한 놈이 계속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요, 재산을 물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나니까요. 내가 만약에 이 친구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려면 온전히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치도 방심하면 안 돼요. 흐트러지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다 살펴야죠, 이 상황을. 예, 그때 우리 두뇌에서는 뭐가 나와요? 세로토닌, 엔돌핀. 다이나믹한 일에 집중했을 때는 엔돌핀. 고요한 일에 집중했을 때는 세로토닌. 이 두 개의 호르몬이 아니면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웃음도 이 두 개의 호르몬에서 나옵니다. 머리가, 그래서 고통은 뭐냐? 고통은 시험 공부가 아니라 산란한 거죠. 내 마음이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고통이지, 실패 이런 것들이 고통이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쁨은 몰입 현상이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성적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시야가 좁아지죠. 갇히죠. 예. 여러분들 사실 뭐 성공하는데 뭐 가슴 졸일 필요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느니 뭐 해야 된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몰입 능력, 자전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예. 뭐 정주영 할아버지가 대학을 나왔던가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대학을 나왔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자전이 뛰어나고 독서를 많이 한 분들입니다. 예. 갇히면 안 돼요. 뚜렷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 예. 이 목표는요, 달성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 목표 있는 아이가 그냥 더 스트레스도 없고 기뻐요. 즐겁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 집중해서 온다. 관역이 있는 아이가 집중하기가 더 쉽죠. 오케이? 예.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 스트레스 상태에 방치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목표가 강렬하고 뚜렷하면요, 모든 스트레스, 잡념이나 이것들은 다 잡아먹어요, 그 개가.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뚜렷한 목표가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트레스 받죠. 친구가 한 몇 마디. 오늘 하루에 잠깐 있었던 사소한 일들이요,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온전히 뚜렷한 목표에 잡고 거기다 집중했을 때는요, 얘마 친구가 욕을 하건 뭐건, 이건, 예, 싹 녹아버리죠.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꿈과 목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목표는 당장 실현 가는 것이야 하지, 원칙은. 근데 어떤 목표든지 없는 것보단 낫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분석. 전쟁은 지휘관이 하는 거죠. 양 100마리하고 양 100마리 병사와 지휘관은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 부대하고 사자 100마리를 양이 이끄는 군대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냐, 이거 군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 양 100마리를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군대가 사자 100마리를 양이 이끄는 군대를 이긴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을 하죠. 예.
여러분들이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선생님이 자꾸 지휘관 하는 이유가 역량이, 기본적인 역량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지역사회나 이런 데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만한 지휘관들이 없다 보니까 힘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휘관이 돼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묻지마 공부 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고 지휘관이 되라. 선택과 집중을 잊지 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라. 주력전형, 지망학과, 그 주력전형에서도 그 전형이 몇 갈래로 갈려져 있는가,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뭐겠는가, 내 기질상, 나의 환경상. 거기다 온전히 올인하는 아이, 내가 실패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왜 그러냐? 실제로 무게중심이 비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과가 아니에요. 내신 교과 망친 애들, 5등급 애기들도 비교과가 탄탄하면은 능히 극복을 합니다. 근데 내신 성적 어중간하게 좋았는데 비교과 엉망이면요, 그냥 그걸로 골로 가는 게 학생부 종합인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꾸 애들한테 내신 해대고 나머지는 됐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세특이나 생기부 비교과를 갖다가 학기말 시험 끝나고 나서 1, 2주 주고 그때 써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것부터가 선생님이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휘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예린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철저하게 우리 뭘 세워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특이나 이런 거 초안 다 잡아놓고, 예, 아주 관리를 잘 해놓고 학교에서 써내라고 할 때 그냥 이미 갖추고 있으니까 딱 제출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조금 이따가 쉽게요. 예. 그리고 학습법의 중요성.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과 모르는 것을 소멸시키는 방식의 공부. 후자는 공부의 달인들이, 사법고시 보는 아이들이 쓰는 방식이죠. 모르는 걸 알아가는 만큼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아는 만큼만 시험을 보겠다는 거고 살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후자는. 이 공부 달인들이 해요. 내가 적어도 수능이면 몰라도 이까지는 뭐 내신 이 세타도 이렇게 적은데 여기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달라드는 거고. 그래서 자꾸 얘네들이 하는 방식은 뭡니까? 아는 것과 먼저 딥다 알려고 하지 않고요. 제 1번 과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공부의 달인들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시험 범위가 딱 정해지면 쭉 그냥 읽어가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읽어도 이해되는 부분과 이해 안 되는 부분을 PR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X표 쳐놓고 X표 해놓고 거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X표 쳐진 부분만 보게 되죠. 그 앞에는 목차만 보고 옵니다. 내가 이해됐던 부분들은. 목차만 보고 오고 몰랐던 내가 1차에서 X표 했던 것을 이제는 한번 또 살펴보죠. 또 읽어봐요. 자, 그런데 우리 두뇌는 되게 신비합니다. 모든 공부는 구조가 파악이 되면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 두뇌는요, 전체적인 구조가 파악이 되면 부분은 급속도로 이해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판을 읽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숲속에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 나무를 보면서 막 자꾸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무는 베기가 힘들고 이 나무는 좀 쉽게 넘어가고 이걸 쭉 오고 숲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 두뇌는요, 다음에 돌아왔을 때 내가 딱히 배우지 않아도 두 번째 읽어볼 때는요, 이게 그냥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됐다. 두 번째 봤는데도 그러면 X표 2개 치고 또 알려고 하지 않고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4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걸러집니다. 세 번째 읽으면 두 번 X표 쳐지는 데가 이해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대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X표 쳐셔놓고 이제 얘네들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내가 4번을 이렇게 읽었는데도 4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됐다. 이거는요, 도움을 좀 필요로 합니다. 이 개념 이해에 대한 도움을. 이런 경우에는 그 과목을 아주 잘하는 친구,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라는 것은 뭐죠? 단순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친구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전반적으로 그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애기들이 1시간 이상 지나니까 저기 했는데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씩 드시고 좀 이따 볼게요.